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윤명철입니다. 몽골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마르칸드. 아시죠? 사마르칸드. 사마르칸드는 고구려랑도 연관이 깊어요. 그 아프라시아 궁전에 고구려 사신벽화도 있지만 우리 민족과는 원래 예전부터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저는 특히 고구려랑 관련이 깊다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는 보통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 문화예술이 신라나 백제보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팩트에 근거할 때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늘날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직결되어 있어요. 악기라든가 춤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커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그리고 전공이 동아시아 해양사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고구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사학위는 고구려 해양사 연구를 받았기 때문에 고구려와 해양을 같이 오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그전에 선사시대 때 해양 논문을 썼지만은 고구려가 해양 활동했다는 것을 기저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요. 그 이후 계속하면서 전 시대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 전체, 그 유라시아까지 넓히면서 해양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만이에요. 일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경기도 김포 출생이거든요. 지금도 서울 살다가 얼마 전부터는 파주에 적을 두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멈칫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시 파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만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 경기만의 중요성도 일찍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제 고향이었을 때문이 아니라 경기만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또는 제가 주장하는 동아지중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특히 우리 민족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반도, 저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한반도라는 관점에서는 경기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기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해왔고 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해양문화 전체와 함께 그 속에서 경기만의 중요성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0분 정도죠? 35분 남았는데 네? 너무 짧죠? 어떻게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명과 황해, 서해 황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용어는 지금 옐로우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쪽 얘기할 때는 서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국은 위쪽에는 북해, 그리고 현재 절강서 이남 지역은 동해, 남쪽은 남해 이렇게 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렇죠. 그리고 동아지중해 자연 환경인데 해양 환경을 언급하지만 제가 또 주목하는 거는요. 강과 바다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경기만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다 자체도 중요하고요. 경기만과 많은 것이 연결된 강인데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500km 넘는다고 그러죠. 본류가. 이 한강과 만나기 때문에 경기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경기만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앞으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얘기. 앞으로 경기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죠. 이때 발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주로 개발적 측면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은 주로 환경 생태 이런 면에서 오셨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사상적, 문명적 관점에서도 경기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원래 16세기 이후에 흔히 말해서 해양 질서가 육지 질서, 즉 해양 질서가 대륙 질서를 압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주로 유라시아 대륙의 질서가 더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16세기경 오게 되면은 15세기부터라고 그러지만 16세기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요. 특히 이 해양 아시아에서는 16세기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하고 다시 말레이컵을 통과하고 그리고 또 동쪽까지 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해양 유라시아가 중요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때부터 해양이 중요한 거죠. 지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주로 생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지만은 그것과 함께 우리 집단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환경, 생태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만은 그건 생활과 연관된 건데 생존과 직결된 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죠. 이건 국가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건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질서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 지금 중국과는 이호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과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건 살짝 넘기기로 하죠. 일단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호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신 것을 보면은 분명히 사회 발전, 진보에 몹시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또 실천적으로 향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환경, 생태, 정치, 산업 그리고 이런 군사, 영토 문제까지도 더불어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를 갖춰야 돼요.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대1로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원고를 넘기고 왔어요. 넘기고 왔는데 중국이 2013년도에 주장한 것이 1대1로 전략이거든요. 지금은 너무나 진부하죠. 2013년도 9월달쯤에 먼저 한국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걸 주장했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9월달에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1대 전략 그리고 와서 자카르타에서 1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1대1로 지금 너무너무나 광범위하고 확장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로 전략은 지금 해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1로 전략 이런 것을 보듯이 정말 이 해양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나면서 미국과 중국이 해양 충돌을 벌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해양에서 약간의 배틀도 가능하다는 설들이 나오는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해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해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해양의 정체성, 우리는 일찍부터 해양 문화가 발달했고 해양 문화 또는 해양력을 발전시켰을 때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신해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잘 그런 건 못하죠. 실크로드 경제권 밑에 있는 것이 머리너드죠. 해군도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해군과 접촉을 했고 제가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있고 강의도 여러 번 했는데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해군 예비역들의 모임인 단체에서 원고 청탁하고 들어왔는데 신문 연재인 걸 보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했죠.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군은 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해양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사를 항구를 만들었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해군은 현대해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종 때도 해군사관학교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있었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활동하는 군대는 해군 또는 수군인 거예요. 그런 역사적 계승성을 자각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특히 해군도 이상하게 현대해군만 생각하더라고요. 실크로드를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일로는 바로 이겁니다. 정화의 원정대. 이 정화의 원정대를 모델로 했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루트도 거의 비슷해요. 아프리카 이를테면 동중부에 있는 케냐라든가 그 외에 있는 그리고 이제 코르모즈 해협이라든가 거의 비슷해요. 정화의 원정대.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극해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회장님이 계시지만은 공무원사 박사님 일찍부터 관심 갖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졌고 북극해 항해의 가능성.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6, 7개 지역에서 해양 영토 갈등 또는 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3개 정도가 관련돼 있다. 2개는 아시죠? 분명히 독도 분쟁이 아니라 문제지역이라고 봐요. 이호도 그것도 문제지역이죠. 우리 거니까. 또 하나 잘 모르시죠? 오늘 이거 중요한 겁니다. 녹든도. 녹든도는 강 하구에 있고 지금은 거의 붙었잖아요. 저쪽으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김포의 김포반도의 뭐 보국원, 강화도 연미정 일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것이 녹든도거든요. 녹든도도 영토 갈등적입니다. 왜 우리 건데 지금 러시아가 넘어갔죠. 왜냐하면 1860년 이후에 조약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변교적을 맺으면서 확실히 넘어갔고 러시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서 딱 치시면은 관련된 책들이 나와요. 동아시아 영토 분쟁하는 책도 제 책이 나오고 해양사 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국을 보는 겁니다. 경기만 어떤 역할과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며칠 전에도 인터뷰했습니다만 분단 극복 통일의 상징성 있는 것이 경기만 그리고 한강 하구죠. 여기 김포 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선사시대부터 지금 제가 책을 가졌으면 이게 고조선 문명권에 관한 고조선에 관한 책인데요. 제목이 해륙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에도 해양활동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쓸 정도로 있었다는 거죠. 설득력 있잖아요. 이 정도의 책을 쓸 정도로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은 해양과 연관된 활동이 있었구나 합니다. 심지어는 업을 비롯한 산업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서해 황해라면 경기만 있고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지만 범경기만 해안특별구라는 걸 제안했는데요.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만 제공을 해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과학자들이 논리를 더 정확히 만들고 자연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범경기만 해안특별구 꽤 오래된 이론인데요. 동아지중해는 이렇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봐야지 경기만이 드러나요. 동아시아는 지중해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중해 그러면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안 지중해만 떠올려요. 그건 잘못된 시각이에요. 지중해가 왜 거기만 있습니까? 지구상에는 대륙간 지중해라는 것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국간 지중해라고 해서 완벽한 지중해는 아니지만 느슨한 형태의 지중해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는 여기가 지중해라고 설정을 하는데 저는 동아시아 지역을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명명한 겁니다. 1993년도부터 이론을 전개했어요. 이런 관점을 살펴보세요. 지금 이런 색칠한 부분들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죠. 흔히 말하는 연해 개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라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보면 알잖아요. 당연히 연해 개방지구가 부동산 값이 오르겠다. 특히 항구 도시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과 수교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폭등할 적은 어디겠습니까? 여기도 거기 살아서 부자 된 분들이 계실 텐데 당연히 평택,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 지사 때부터 시작된 것이 충청남도 당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쪽에서는 아직 못해요. 전라북도도 남도도 그거 못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조건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얼마나 구성원들이 주체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실천하느냐 문제인데 평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화성, 그리고 당진도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앞으로 당진이 평택을 초월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중해네. 그럼 모든 것이 다 바다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도, 물건도, 그 다음에 문화도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니 바다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육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어요? 무슨 육지로 이루어져요? 고구려마저도 이렇게 서북 쪽에 있는 이런 세력들과 교류하기 빼고는 해양이에요. 중국 지역 이를테면 현재 이렇게 해서 북지역 지역, 남쪽 지역, 남북조 시대죠. 이랬을 경우에 다 해양을 통해서 교류를 해요. 백제, 신라, 가야 왜? 100% 해양이죠. 근데 해양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누가 해양로 역을 강화시키느냐, 그리고
누가 항로를 장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조선은 그래서 피를 본 거예요. 정말 조선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를 많이 봤어요. 특히 해양에서. 별로 지금도 저 원고 넘기고 있는 여행이 그 여행이에요. 대충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동아지중해 있다면 중요한 지역이 몇 개가 있겠구나. 지금 여기가 뭡니까? 지금 일로전략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절강성 지역이에요. 상해 이남부터 해가지고 영파 지역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동성에서 시작됐잖아요. 복건성 하나라. 이 경제특구가 4개 경제특구가 쭉 퍼진댔는데 1대1로 전략에서는 일로 전략에서는 여기가 부상되고 있어서 엄청나게 땅값이 폭등해요. 제가 이 지역은 너무나 잘 알아요. 96년도부터 여기 다녔거든요. 이 지역을 뗏목을 띄웠을 때 여기서만 제가 뗏목을 3번 띄웠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뗏목 탐험을 할 때 출항지로 주상군도를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산 그리고 영파, 항주를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에 관한 교류가 있었고 한국학자들이 그 지역과 연관성 학술회의가 제가 주관한 것도 여러 차례지만 국제학술회의도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급기야는 일로 전략에서 시진핑이 이 지역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동해함대에 본 거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죠. 역사라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지역이에요. 발해죠, 발해. 정식적으로는 발해만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명칭은 발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발해는 3개만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요. 이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천지를 비롯해서 등등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고 강동수 있고 여기죠, 발해. 이게 경기만이에요. 보세요. 경기만에서 보니까 이따 항로를 쭉 보여드리겠지만 전체로 연결되잖아요. 특히 중국의 남북쪽 핵심적으로 쫙 쉽게 연결되죠.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그런 항로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물가를 보면서 다닐 때 가운데 걸리는 것이 경기만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만 중에서 핵심은 평택이 아니라 사실은 강화도예요. 거기가 그래서 마리산이 있는 겁니다. 만이산이 아니라 마리산이 있고요. 참성단이 아니라 제천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찍부터 특히 역사시대에서는 고인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조선에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해양과도 연결됐지만 한강이 끝나는 곳이 강화도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강화도 바로 몸이죠. 경기도 김포. 김포 사람들 맞죠? 김포가 아니라 원래 금포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안 바뀌죠. 금포예요. 원래 발음도 이게 김자 성김자지 금포로 읽는 게 맞고요. 이것도 735년에 경도강이 지명을 바꿔요. 통신라가 됐으니까. 그때 이 금자를 바꾸지만 그 전에 고구려, 그 전에 백제는 검포라 불렀어요. 검포, 간포, 금포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의 금성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석굴암 밑에 보이는 간포, 간포 앞바다 있죠? 여기 다 웅진, 호마 여기 전부 다 같은 계열이에요. 몽천 전부 다 신의 도읍지란 뜻, 신의 항구란 뜻, 국가 항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금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강화도 한강. 이해되셨죠? 이거 역사 참 재미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지문화적으로 보니까 이 정말 중요하구나. 동아지중해가.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경기만이 핵심이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문화적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수한 중국 문화를 일본 열도에 전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배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첫째, 사실하고 없나요? 두 번째,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다. 불유쾌하다. 이게 제 관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해야죠. 다만 통념상으로 그렇게 배워온 건데 그 통념을 그대로 수용할 리는 없는 거죠. 그런 100년 이상 그런 자리에 똑같은 자리를 왜 들어있으면 안 되지? 우리 브릿지 아니에요. 여기가 코하고 물리의 허브고 문화 인터체인지 그리고 헐트, 심장이죠. 실제로 그래요. 왜 동아지중해 한 가운데에 있는데 그럼 이태리 반도라든가 그리스 반도가 그냥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그쪽보다 더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곳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죠. 넘어갑니다. 우리 강 중요하죠. 그래서 강 그랬을 때도 최근에 들어서 우리 역사학자들도 강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요새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 들어서 체계화시킨 다음에 남에게 강의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흔히 말하는 통법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강 그랬을 때 우리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강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 강을 본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건 일반인들이 그냥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남에게 강의할 때는 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강에 대한 이론은 여러분들이 따로 제 책을 보시면 돼요. 강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강. 그러니까 강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강이 중요한 건 알았어도 강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의미, 미닝을 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강이에요. 정말 강이 많죠. 한강.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강이죠. 큰 강. 그 다음에 한수. 그리고 백제는 웅리야. 고구려는 아리수. 그리고 한강도 한강.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 때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져 있다. 아리수는 뭐 여러 가지 명칭. 아리수란 말은 뭐 어디나 있잖아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 고구려인들이 가는 곳에는 아리와 연관된 단어를 붙이고 다니니까. 다 똑같은 거죠. 웅리아나 아리수나 똑같은 얘기죠. 넘어갈게요. 여기 있구나. 한강. 경제적 가치가 있다. 최고죠. 뭐 김포살 최고잖아요. 강화살도 좋고. 교통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물류입니다. 물류. 한국 사람들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 강의 중요성을 상실했어요. 잊어버렸어요. 1920년대까지 그리고 특히 190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 무슨 육로 교통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육로 교통이 있어서 수레가 제대로 다닐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게가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는 전부 다 수로망이에요. 그래서 낙동강 수로망 그리고 남북 한강이 모여가지고 양수리부터 시작하는 한강 분류 이게 중요한 수로망이죠. 수로망. 그리고 나머지는 회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물류망을 놓고 볼 때 물류를 위해서 설치한 조운의 조창들을 놓고 볼 때는 압도적으로 해양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낙동강 수로망 그리고 남북한강 수로망 이겁니다. 남북한강 수로망과 낙동강 수로망이 살짝 얹으면서 엇갈리면서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저는 송파나루라고 생각해요. 정말 엇갈리면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낙동강에 올라다 상류에서 문경을 넘어가지고 충주와 연결되잖아요. 육로로. 그럼 충주에서 남한강과 만나요. 그래서 충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내륙 항구도시고요. 오죽하면 고구려가 그것을 중원경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곳. 내륙 항구도시예요. 그리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마지막 송파나루 가게 되면 거기서 다 모이는 거죠. 최고죠. 그래서 송파 산대노래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황석영이가 장길산의 무대를 송파로 삼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해양통합 등등. 자, 이런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걸 강으로만 표시했네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산계, 수계라고 해서 산과 물을 같이 봤습니다. 유기적 시스템으로 본 거죠. 이거 중요해요. 그 산맥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근대적 개념을 적용해서 일본의 고토 분지로가 1925년도에 산맥 개념을 적용한 거지만 우리는 산맥 개념이 아니라 대간 정강 개념이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쓴다 할지라도 정시는 대간 정간, 즉 산경도에서 이럴 때는 이런 유기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게 다산 정약용, 김정호, 신경준 그리고 김정일 이렇게까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인치와 똑같이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보는 거죠. 이 세계관이 중요하고요. 제가 강과 바다, 그 다음에 해양 문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유기적 세계관을 복원하자 이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생명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에코뮤지엄 이럴 때 에코라는 것도 저는 이와 연관이 된다고 봐요. 사물을 각각 격절된 상태에서 개개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계량적 또는 산술적 합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마치 메비우스처럼 돌아가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게 올바른 건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다 강으로 연결돼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강화도, 교동도. 요거 김 선생님, 이거 동검도예요? 요거죠. 요게 뭘까? 동자 비슷한데나? 이거 영종도가 위치는 그죠? 자연도인데. 맨 위자가 꼭 동자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경기만입니다. 넓은 의미의 경기만이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평택까지. 강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수원은 항구도시라는 그런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수원, 항구도시. 그리고 광명시도 도독산 밑에까지 물이 들어갔어요. 아시겠지만은 한강을 거슬러 오던 1866년도에 병인 양료 때 프랑스 함대가 쭉 거슬러 올라오다가 염창에 정박했죠. 염창 아세요? 염창은 목동이에요. 목동은 아무것도 없었고 염창이 소금 창고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양화대교 거기까지 갔잖아요. 염창에서 염창으로 연결 나오는 촌 이름을 아시죠? 안양촌이잖아요. 그래서 안양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광명시까지. 뭐 전체가 다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왜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는 다 가능한데 우리나라만 안 됩니까? 수심이 1m만 되더라도 충분히 되는데 1m 안 돼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곧 책문 나올 거예요. 제가 쓰니 다른 사람이 쓸 거 같은데 용산 있잖아요. 용산. 용산이 예전에 용산강이었었어요. 용산강. 그런데 조선시대 때 초에 태조 때 용산에서 남대문까지 운하를 뚫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당연히 안 되죠. 거부가 되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설계까지 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제 관점에서는 수비형 도시지 진출형 도시는 아니에요. 항구도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은 항구도시거든요. 현재 풍납동 일대, 천호동 일대죠. 그런데 지금 한양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 극복하려면 항구를 좀 더 크게 개발시켜야 되는데 용산 지역이죠. 마포 이전에 용산이었으니까. 마포 이전에 용산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대가 내려오면서 마포로 바뀌는 거죠. 선사시대부터 발전했습니다. 제가 주로 이 서해안 쪽만 얘기를 했는데요. 동해안은 이보다 더 오래됩니다. 지금 11,000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연해주 남부 지역부터 쭉 연결됩니다. 북부 지역까지도 할 수 있지만 유물을 꼽을 때 연해주 남부 지역부터 쭉 두만강 하고 그다음에 양양, 오산리, 강릉 거쳐가지고 울산, 서생포 그리고 부산 동삼동을 거쳐서 제주도까지. 그런데 이쪽은 좀 늦지만은 7,000년 정도 전부터는 꼭 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여기서 안 나오지만은 발해 있잖아요. 발해. 발해는 우리랑 관련이 깊어요. 해양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발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동반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남쪽으로 남서방향으로. 그래서 산동반도 올라가죠. 이 안에 있는 것이 지금 4.3만 평방킬로미터인가? 에게해랑 똑같은데요. 발해거든요. 근데 난 이상해요. 백번 양보해서 고구려시대 때가 현재 요하 이동까지라고 보죠. 양보해서. 그전에도 물론 왔다 갔다 하고 원조선은 더 갔다고 보지만 그런데 그럼 요동반도가 있으면 요동반도 좌측은 고구려의 바다인데 요동반도의 우측은 고구려의 바다가 아니란 뜻이에요. 요동반도 바로 밑에 즉 여순 노출산 등대 바로 밑에 클리프 밑은 고구려 바다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고구려 조각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 뗏목도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 군선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는 고구려 해양력이 미치는 고구려 해군 활동하는 바다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대본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이 통념을 깨야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가는 이런 데 증명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요동반도는
족자는 부분은 우리의 영해고요. 요즘 말로 나머지 부분은 중국 지역이라든가 중국 지역이라고 해서 한족을 얘기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지역을 차지한 세력들과는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교동반도 남쪽에도 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다행히 조선시대 때 연행사들이 일부가 그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고구려성을 6개를 발견했거든요.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독사 스페셜을 2번을 만들었어요. 2번 다 장입해가지고 거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사시대 때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얼마나 교류가 활발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7,000년 정도 전에, 6,000년도 전에, 5,000년 전에 신석기의 유물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충분히 제가 많이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 고조선이라는 건 원조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간단해요. 그래서 현재 BC 7세기에는 산동반도에 있었던 제나라와 교류했다는 것이 중국의 관절한 책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을 전후하시기에는 황해 전체를 하나로 서클이 이루어졌구나.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기만 넘어갑니다. 백제시대 때 당연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남 위례성을 현재로서는 풍랑으로 추정을 해요. 저는 시기별로 다르게 보지만 여기는 제가 강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다. 왜? 밀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때를 만나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밀물의 영향이 어디까지 끼치면 양화대교까지 끼쳐요. 바닷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밀려가지고 공주는 아니 부여는 지금 부여 밑에까지 거기까지 물길이 올라와요. 영향 받아요. 제가 다 실험한 거예요. 뗏목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래서 얘가 강해도시란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인천을 해양도시란 말을 썼습니다. 당연히 백제는 초기부터 해양활동이 활발했고 아마도 4세기 전반부터는 좀 더 국외지역으로 확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경기만을 두고 흔히 말하는 4세기 초 전반기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게 흔히 말하는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고고관한과 싸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백제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국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면서 전세는 역전이 되는 거죠. 원년부터 계속 공격을 해서 결국 특히 396년도 병신년에는 수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때 60여 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50여 개가 그런데 그 성들이 현재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있고 일부 사람들은 당진까지 포함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서산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일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선악도 중에서 비중 있는 분들 몇 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평택까지는 당시 396년 병신년도에 광개토대왕의 수군이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5세기에 가게 되면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고구려가 해양력이 팽창하고 그래서 특히 수도를 평양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는 남북 동시 등고를 해결하고 평양 지역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입니까? 남포만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1866년도에 강화도에서 병인 양요가 일어났을 때 그 똑같은 해에 미국 쪽에 함선이랑 기선이 평양 시내까지 갔죠. 제너럴 샤머노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기선이 평양 시내까지 갔으니까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잖아. 그죠? 그리고 고구려도 당연히 그 지역이 중요했고 당연히 평양은 항구 도시고 그래서 북한 학자들은 평양에서 고구려의 운하 흔적을 찾아냈다고 부두 흔적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거죠. 서울도 당연히 그렇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광개토의 순작전을 보세요. 이게 경기만 작전이에요. 전부 다. 한강수로 직공작전이고 완벽한 제1원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뭐 위치성이 나오니까 제1원이다 아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 여기는 경기만 화성, 남양반도 상륙작전. 여기가 포위 전략을 구사해서 수도를 압박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속의 경기만은 왕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양 세력으로 나라를 공격에 성공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 해군대장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사람이 바로 왕건이에요. 어디입니까 고향이? 김포, 강화, 그 다음에 개성, 풍도 이 지역 사람이죠.
그리고 왕건의 첫째 부인이 누구죠? 풍덕 유씨잖아요. 지금 경기도 김포 조강리 건너편. 거기가 그 당시 때 유장자의 근거지였었죠. 그래서 왕건은 경기만 세력으로 통일한 거예요. 임진강에 저처럼 파평윤씨 세력, 그 다음에 한강하고 횡주산성이 있는 데는 횡주기씨, 그 다음에 공항 허씨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 인천에 가면 인주이씨, 안산에 안산김씨, 그리고 남양에 가면 남양 홍씨, 홍유잖아요. 4대 공씨 중에 한 명이 홍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당진의 박수리와 복추경, 이게 다양 세력이고 쭉 금강을 건너뛰어서 명산강에 있었던 누굽니까? 바로 장하왕후의 아버지인 오다련. 이게 전부 다 왕건의 해양 세력인데 특히 경기만 세력이죠. 그러니까 경기만이 주도한 거예요. 그리고 고려 때, 조선 때도 다 경기만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경기란 말이 붙었겠습니까? 이런 것도 넘어갑니다. 자, 다시 봅니다. 경남도 항로를 봅니다. 이제 다 됐어요. 시간을 봅니다. 네, 이게 황해 연근해항로라고 붙였어요. 연안항로와 근해항로의 차이점은 제가 역사학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제가 뗏목을 타고 항해로잖아요. 떼떼비를 타고. 근데 연안항해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강화 이쪽 분 화성 보세요. 연안항해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물길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일부 역사학자들이 연안항로 그러는데 연안항로는 불가능해요. 대부분 연안항로에서 다 난파되거든요. 그래서 연안항로로 항해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는 파일로트가 필요한 겁니다. 즉 그 지역 물길에 익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때로는 배반자가 되는 거지 뭐. 적군의 길을 안내하니까. 태양도 가요. 그리고 그렇다 근해항로도 아니니까 연근해항로를 만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육지를 보면서 쭉 갑니다. 당연히 여기는 산들이 있으니까 볼 수 있죠. 이런 항로. 그래서 적어도 기원을 전후할 시기에는 저는 완벽하게 연속된 항로가 있었다고 봐요. 연속 항로.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항로는 발달했지만 전체를 잇는 연속 항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려요. 중부횡단항로, 경기만 출발, 선동반도 북부, 총도만, 여기 석도예요. 여긴 장보고 세력들이죠. 이렇게 이런 경기만의 황해중부 횡단항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령도, 연평도, 그리고 북쪽도,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이상범 목사님 뭡니까? 그 중요한 거. 왜냐면 그쪽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 경렬별도. 중국이 경렬별도를 굉장히 탐을 냈었잖아요. 여러분 국가에 있어서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역사상에서 많은 예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민간인이 가서 땅을 산다, 집을 산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예를 제가 외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입증해 드릴 수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 국제항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려시대 때 바로 이 지역 주산군도를 출항해서 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 항로. 동중국의 사단항로인데요. 갈 때는 전 이렇게 갔다고 보고요. 올 때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는 항로와 가는 항로가 다르다는 이론을 제가 만든 거고요. 뭐 제가 여기서 뗏목을 3번 출발시켰어요. 처음에는 가다가 여기를 빽했고요. 한 번은 흑산도에 도착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한 번은 여기까지 인양한 다음에 여기서 소동방의 길이죠. 그래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갔죠. 그 선사시대 때에도 항로가 발달했었다. 그 길은 이렇다. 왜? 뗏목으로 표류를 하니까 그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과 똑같은 항로가 누구냐면 바로 북송 말년에 석궁이라는 사람이 쓴 고려적인 항로도 똑같아. 해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은 GPS로 이거 찍잖아요. 그 찍은 거를 다 나온 거예요. 비교하면 너무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선사시대에도 가능했었다는 거죠. 아니, 일본인들은 7,000년 정도 전부터 양자강 하구와 일본 혼시의 북부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래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비약이 심하대요.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도 이렇게 요동반을 거친 연안항로를 통했대요. 불가능해요. 놉니까? 고구려 숲으로 놀고 있습니까?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여기 어부들 계세요? 다 보잖아요. 그리고 다 신호 올리잖아요. 봉화가 국가봉화가 있습니까?
동네마다 다 봉화가 있는데 바다에 가면은 다 돌탑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는 맞지? 그걸 모르고 하는 거죠. 자, 경기만이 위상과 역할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해양문화 특성인데요. 좀 이런 점이 있어요. 동화 지중해는 힘이 북에서 남으로 오거나 또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이 일진성이 있어요. 이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지중해는 완벽하게 양적의 힘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중해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과 문명의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도 많잖아요. 문화도 있잖아요. 분쇄력도 강하니까 일진성의 성격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힘이 편중되어 있죠. 이 편중성 속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거나 우리 힘이 강해지면은 흔히 말하는 체크 앤드 밸런스 이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이거죠.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지 중국과 일본의 직접 충돌을 막을 수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경제도 지금은 뭐 DN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예전엔 그런 이론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중재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동아시아를 구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해양 질서와 육지 질서를 공유하는 입법적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역사관은요, 반도사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사관도 아니고요, 대륙사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관은 대륙사관입니다.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역사관. 이것이 우리 역사 또는 동아시아 역사를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민족을 해양사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륙사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같이 봐야죠. 그래서 대륙사관, 그리고 해륙문명론, 해륙교통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해도시란 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늘 섞는 걸 좋아해요. 섞어야지 조화 합일이 되잖아요. 만남과 아우름의 미학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 특히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빼삭 그런 식으로 사고하시고 남을 가르칠 때도 그런 말을 하시면서 더불어 사는, 그리고 이런 이런 이론들이 우리 조상들은 원래 그냥 일반적인 생활로 체화가 돼 있었다. 이렇게 하시고 꼭 생태란 일본말을 우리가 일본이 번역한 생태란 용어를 끌어다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념까지 우리가 모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관이 있으니까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생명이란 말이 적합하다고 봐요. 지리적, 지경학적, 지문화적으로 이렇게 본다. 자, 그리고 현재는 거의 끝을 내겠다. 5분이 초과했는데요. 늘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자분자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 정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해양 문명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상과 미학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동아주 중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절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연결돼요. 육지는 단절됩니다. 육지는 벽이 있습니다. 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동아주 중에는 지금까지 단절되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항구도시와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재 있는 경기만 세력은요, 강원도에 있는 평창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문화권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산동반도 지역과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영파랑도 가까워요. 왜? 산동과 영파 중에 보게 되면 거리는 산동이 월등히 가깝지만 고려 중기 이후에는 주로 영파 지역과 교류했으니까 영파 지역의 문화와 우리가 또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영파에 가면은 고려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바로 해양, 통로가 해양이고 경제무역에서도 교역에서도 해양이 중요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고구려처럼 백제처럼 그리고 통일신라처럼 신라 빼고 통일신라처럼 고려처럼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물림을 활성화시킨다면 말 그대로 국부를 중진시킬 수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조선은 모든 것을 다 버렸죠. 이유는 한 6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동화 중에 코어에 있습니다. 여기를 잘 활용한다면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지문화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제가 전하는 세타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발칙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는 그냥 역할론입니다. 중에게 있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 차이가 있고요. 중국 문화와 북방 유목 문화가 차이가 있고요. 또 중국 문화랑 동북방의 수렵 문화가 차이가 있어요. 일본과 도덕 차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중화시키고 하나로 어우러져서 허트, 심장 역할하는 것이 우리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시련을 겪고 있지만 남북한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참 묻지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모델, 즉 통일의 모델, 분단이 아닌 분열의 극복 모델로서 저는 이런 해양 문명 또는 해륙 문명이 유효성이 있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경기만이 상징성과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만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이지만은 바로 이 새로운 문명, 인류의 새로운 문명, 특히 코로나 사태로 더 촉발된, 더 절감하게 된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가능하면 우리 민족이에요. 가능하면 아니 저는 우리 민족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간적으로는 저는 경기만이라고 봐요. 왜? 조건이 그렇잖아요.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든 갈등과 분열의 모델이 되고 잔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양을 접근해 들어가고 경기만을 접근해 들어간다면은 보다 더 특별한 역할과 의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분 초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담론이라는데 혹시 신앙생활에서는 진짜 이거 질문 꼭 해야 되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렬비활도는 지금 어떤 그 분쟁 징후가 뭐가 있나요? 분쟁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경렬별들을 빼고 넘어갔었죠. 처음에 얘기할 때. 그리고 나중에 경렬별도를 다시 얘기했었죠. 이건 뭐냐면 경렬별도 문제가 분쟁이라든가 문제적으로 표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성은 인식이 되니까 경렬별도, 덕적도, 백령도는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런데 경렬별도 문제는 한 7, 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중국에서 경렬별도를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렬별도의 주민이 처음에는 응하면서 하다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것을 알고 대응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공론화된 이상 경렬별도는 함부로 못하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도 경렬별도를 흑산도라든가 또는 가고도라든가 또는 울릉도라든가 또는 독도라든가 이런 곳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사람들이 해양에 대한 인식, 경렬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건 고마운 일이죠.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아요. 제가 답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답변 못해도. 모르면 모르는 거죠.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네. 그게 사전이 이런 단어니까 사전이 올바릅니다. 저는요, 이 단어를, 대부분의 단어들, 많은 단어들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해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로서 육해 그러고 싶었어요. 해양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륙이 더 중요합니다. 그 육해 문화 그랬는데, 안 좋죠? 네, 뭐 생각나요? 그렇죠. 육해. 그래서 해륙이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일본서 우연히 해륙이란 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떤 물류회사를 보니까 해륙이란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큰 탑차 비슷한 데다가. 그리고 나중에 또 발견했어요. 일본이 명주유신이 성공하고 나서 일본이 해군력을 강화시킬 때 해륙군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해양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해륙군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일본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륙군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구해야 알게 됐어요. 그럼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해륙이라는 단어는 뭐 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늘 그래요. 만들어라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단어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 만들지 않으면 우린 거지입니까? 이러죠. 얘들아 우리가 거지니? 왜 남이 만들어준 것만 쓰니? 그러는 거죠. 일본은 단어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들 다 일본 말들 많잖아요. 시, 예술, 역사, 철학. 이거 다 일본 말이죠? 다 일본 말이잖아요. 생태도 마찬가지고. 민족이란 말도, 국가란 말도 다 일본이 만든 말이잖아요. 조어잖아요. 우리도 필요에 따라서 만들자는 거죠. 집사람이랑 가끔 얘기해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이거 당신이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 썼지만 기존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나는 내 관점에서 새롭게 단어를 표현한 거다. 이런 거죠. 해륙이란 말은 제가 만들었다 보면 돼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역사를 해륙 쪽으로 보는 거죠. 이 정도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